그래서 이제 오디2를 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바뀌는 내용이, 우리 오디2에서 배우는 내용이 바뀌어요. 예, 오디팅 1에서 배우는 내용은 많이 안 바뀌는데, 오디2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PCAOB 스탠다드가 바뀌는데, 그게 국제감사 기준이 바뀌면서 리포팅 폼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디팅을 하면 회계사가 맨 마지막에 아웃풋을 내는 게 리포트잖아요. 그 리포트 폼이 확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바뀌어요. 그게 다 적용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거를 이게 PCAOB 스탠다드니까 SEC,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 거기서 어프로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어프로브이 작년도 10월까지 안 됐어요. 그게 되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시험에 테스트업을 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프로브이 늦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AICP 협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그걸 적용하겠다라고 했다가 시험 내용을 어프로브이 늦게 되니까 딜레이를 시킨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3분기부터 적용할 거다라는 썰이 있고 4분기부터 적용할 거라는 썰이 있고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정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학원 측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컨택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백크책도 보시면은 빠르면 3분기 이렇게 표현돼 있어. 빠르면 3분기.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매한 거야. Maybe testable from 3분기. May.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확정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판에는 개정 전과 후를 다 담았어요, 일단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는 일단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 테마 가서 확정이 되면 고각 강의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골라야 돼. 그러니까 정리하면 3분기부터 테스트 할 거다 라고 만약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전 요번 강의 때 개정될 거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3분기 전에 시험 칠 거다 판단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전에 올라가 있는 강의를 보셔야 된다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보지 말고. 지금 대화하죠, 우리. 네, 근데 만약에 4분기부터 테스트업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제일 거지 같은 케이스인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걸려 있을 거라고 이게. 네, 그죠? 보통 타이밍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확정되는 대로 이제 좀 조정을 하셔서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본 거라고 한다면 요번 강의는 4분기에 어쨌든 개정되는 거로 내가 강의를 할 거거든. 그러면 개정 전거로 내가 시험을 쳐야 되는 타이밍이 걸리시는 분은 이 오프라인 수업을 듣지 말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근데 난 너무 너 얼굴을 보고 싶으면서 강의를 듣고 싶다. 새해부터 미쳤군요, 내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들어요, 여러분. 응? 새해를 밝았는데 작년처럼 무엇이면서 이게 인사 쓰지 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80%는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개정과 상관없어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나 12판을 받게 되면 11판이랑 딱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잖아, 이게. 아, 그럼 바뀐 게 없구나. 근데 이제 바뀌는 부분 가면 내가 여기서부터 바뀌어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쭉 거의 80%는 똑같으니까 듣고 그리고 그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패커 문제도 새로운 거를 또 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패커가 옛날 거로 돼 있죠, 지금. 아마 소프트웨어 받았으면 업데이트가 바로 될걸? 문제가 바뀐 거로 다시 소프트웨어는 바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그 패커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어? 라고 하시면은 대략 난감이고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푸는 게 아니고 요거로 푸는 거니까 그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유인물로 제가 보완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들어요. 듣고 개정될 거다라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춘 데 다시 한번 가이던스 줄 거니까 너무 바뀌는 거나 이런 거에 예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은 개정된 걸 업데이트 안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고 나면 이유가 천만 가지라잖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바뀌는 지금 과정이니까 수업 일단 들으시고 지금 어차피 한 달 동안은 바뀌는 내용 들어가는 거 없을 거예요.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강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1월 달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 나중에 다음 달 중반 정도 가면 이제 바뀌는 게 나올 텐데 그때 가면 내가 워닝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확정된 거로 타이밍을 봐서 수업을 듣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죠. 시간이 넉넉하면 개정 전 거 강의 한번 하고 개정 후 거부터 한번 강의하고 그럼 되는데 여러분 실라버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할 거예요. 봐요. 16번 강의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어요. 학점이 필요하신 분은 중간 기말고사를 따로 보셔야 돼요.
그냥 따로 밑에 가서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학점 따야 돼요 말하면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풀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보신 밑에 2월 14일 날 수요일 날 보강할 거예요. 3월 2일 날도 보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2번 더 보강할 거예요. 그게 뭐다?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근데 조금 그러면 안 되긴 한데 1, 2월 달 강의가 제일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제일 많다고요. 첫 강의를 찍으니까 온라인 돌리는 게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풀로 다 찍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조금 이제 몇 개 토픽은 동영상으로 메이크업 하세요라는 게 보통 붙었잖아요. 근데 1, 2월 달 학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책이 바뀌었으니까 새 책으로 강의를 다 찍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OD2가 양이 제일 많은데 오프라인으로 풀로 다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보강이 2번, 4번 갖고 안 끝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OD2가 석 달 갈 수 있어요. 보강이 쭉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건 좀 내가 미안한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강은 일단 2번 더 하고 나머지 2번 보강은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도 1, 2월 달이 되게 부담도 되고 강의를 처음 시작하니까 되게 새로워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게 지금 한 보름 만에 잡았다고 다시. 떨려요. 여러분 보는데 눈을 못 맞춰 죽겠어. 농담이고. 1, 2월 달이 저희가 시즌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감사 일정이 쫙 잡혀 있는데 어떡하나. 계속 한숨만 쉬고 12월 달 중순부터 이렇게 안식월이라고 하죠. 보통 안식월을 제가 한 달 정도 쉬는데 이번에 못 쉬었어요. 왜냐면 인터미디어 어카운팅도 개정됐고 파이낸셜 어카운팅, 오디팅 개정 엄청 되고 제가 우리나라 강의도 하는데 우리나라 외관법도 바뀌고 우리나라 회계감사 기준 다 바뀌었어요. 미국이 바뀌니까 우리나라 다 바뀌겠죠. 국제 기준 바뀌면 일단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탁 터뜨리면 툭툭툭 바뀌니까 책을 4권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속 휴가 갔어도 책 작업을 했어요, 계속. 책 작업을 하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빨리 붙으셔야겠다. 그냥 자꾸 바뀌어요. 뭔가 이게 지금 시행착오가 계속 있다 보니까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이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회계감사는. 회계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제가 하는 과목이 특히 개정이 많죠. 제일 많이 바뀌는 게 텍스하고 어카운팅, 오디팅이 제일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너무 늦게 붙으면 책이 여러 권 붙겠구나. 11판, 12판, 13판, 14판. 그러니까 합의가 뭐가 되는가 오디팅 수집하기 책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셔서 올해 페레하고 오디팅 2과목은 깔끔하게 떨어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번에 말했지만 저번 학기 인터를 저한테 안 들으신 분 올해 요번 학기 인터 수업 들을 때 들어와요. 알겠죠? 수업 들어도 개정된 거로 내가 강의할 거니까 작년 11월 12월 달 수업 들으신 분은 파이낸셜 어카운팅 개정된 건 올해부터 적용이거든 바로.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거로 수업 들은 거니까 저한테 개정된 거로 케이스까지 다 넣어서 문제 만들었으니까 요번 연도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들어와. 싫어. 그러니까 인터 수업 들으면은 개정된 거 많이 중간에 넣었으니까 그거 좀 들어야 되는 거 이게 좀 있어요. 그게 왜 또 도움이 되냐면 어차피 이 국제 기준 바뀐 걸 수업 들으면은 미국 그 회계사 시험 치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도입이거든 그게.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봤어도 이게 내가 배운 거구나.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기준이 뭐 번역한 거예요? 다 영어 번역한 거 이게. 그럼 영어로 내가 원문을 배우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말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나중에 인터 시간에 우리 주말에 내가 내일 강의할 때 하겠지만은 performance obliga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performance obligation. 내가 뭔가 해줘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책에서는 수행 의무라고 번역을 했다고. 수행 의무. 근데 영어로 I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배운 사람은 한글을 딱 보면 이 원어를 번역했구나.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게. 그 영어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기준 개정되면 우리나라 번역된 거 먼저 안 보고 미국 교재 먼저 봐요.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단어가 이상해. 이상한 단어가 되게 많어. 저번에 내가 왜 어카운팅 강의할 때 왜 인터하지 안 듣는 분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PP 같은 거 보면 lack of commercial substance 이런 말이 나온다고. lack of commercial substance. 이게 지금 올해 번역된 거 보시면 상업적 실질의 결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쓰는 표현인가? 상업적 실질의 결여? 이게 회계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로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외우는 거죠, 그냥 학생들이.
근데 영어 표현을 딱 보고 그 풀어놓은 거 보시면은 아 이게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는 거구나 라는 영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훨씬 이해가 빠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배우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쉬는 시간에 올라오기 전에도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회계사에 대한 디맨드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시장 수요 공급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내가 뭘 느끼냐면 저희 회계법인이 회계사 시험 붙으면 스태프들 뽑거든요. 뽑을 때 들어오는 그 레주메의 양수로 보면 많은데 보통 우리나라 이제 회계사 시험이 붙으면은 애들이 빅펌을 먼저 지원하죠. 네 군데 빅펌을. 그런 다음에 세컨 레이어 쪽에 어카운팅 펌한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빅펌의 수요가 많지 않으면은 세컨 레이어 저희 어카운팅 펌에 지원할 때 막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반맛이긴 한데 야 여기 고노상 다니는 회계법인이래. 여기 가면 고노상에 일할 수 있대. 해가지고 애들이 레주메를 확 넣어가지고 우리 서버가 다운된 데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딴 팀이 스텝 뽑으려고 했는데 레주메가 단 한 장도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빅펌이 다 쓸어갔어요. 회계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법이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회계사 숫자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됐어. 이유는 묻지 마. 많이 바뀌었어. 나중에 우리 강의할 때 내가 녹여서 얘기해 줄게. 디맨드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신입 뽑을 땐 전부 저도 이제 미국 회계사들 뽑았거든요. 저희는 뭐 국제부니까 영어를 하는 일이 많으니까 미국 애들이 아니고 미국 회계사를 붙은 친구들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사람이 능력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운대라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타이밍이 안 좋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시기는 한 2, 3년 동안은 회계사가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마켓 상황이 돼버렸다고. 우리 외무장관 강경화 장관이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그분 영어 되게 잘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만 공부하신 분인데 영어가 아주 이렇게 보면 진짜 고급스러운 영어를 많이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리스펙트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그 내용 중에 그 얘기했죠. 이 기회라는 건 항상 사람이 올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하고 잡는 거하고 차이는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얼마만큼 자신이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잘 갖췄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 얘기를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게 미래에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빨리 붙고 빨리 자기가 뭔가 어떤 자격이 딱 돼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가 있는데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 조건이 안 돼. 이 조건만 되면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놓치는 게 제일 아깝거든 인생 살 때. 응? 내 능력이 안 돼서 그게 안 된다는 게 진짜 이거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갖춰져서 못했을 때 이게 제일 아쉬운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 능력과 그 기회를 맞출 수 있는 접점이 시장에서 되게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회계사로서 이런 기회를 좀 살리고 싶고 이런 분들이 니즈가 있으면은 빨리 좀 시험 붙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Anyway, 어쨌든 슬라버스는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 커리큘럼 토픽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순서는 비슷하게 나갈 텐데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문제가 백허에서 지금 심판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풀이는 아마 지금 한 2주 정도는 문제 안 풀고 내용만 쭉 진행했다가 나중에 오면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진도만 나갈 거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네 번째 시간인데 원래 공식적인 시간은 3시간인데 좀 더 해요. 그 밑에 아예 뭐 저보고 더 하라고 시간이 더 연장돼 있던데 원래 3시간인데 10시 반 넘어가요. 한 11시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혹시 저 끊겨요 뭐 그런 데 없죠? 시골에 살지 않고서야. 그래서 10시 반인데 한 11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만 얘기하면은 딴 거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진도 바로 갈게요. 오늘 추가로 나눠드린 핸드아웃 있죠?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에서 여러분들 기존의 11판 교재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핸드아웃으로 봐도 되고 그냥 11판 교재로 봐도 돼요. 페이지도 전혀 여러분들마다 안 바뀌어 있으니까 16-1페이지로 가서 보세요. 이제 OD2로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OD2에서 우리 배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할게요. 우리 오디팅1에서 뭐 배웠니? 라 물어본다면 뭐가 떠오르면 되죠? 우리 OD 플로우 있죠. OD 플로우. OD 플로우가 쭉 떠오르면 돼요. 전혀 안 떠오르죠. 그래서 OD 플로우를 한번 가서 보고 올게요. 우리 앞쪽에 가서 OD 플로우를 한번 보고 옵시다. 2-19페이지 한번 가서 보죠. 대략 복습 한번 하고 가요. 2-19페이지.
자, 우리 2-19페이지 배우기 전에 우리 오디팅 처음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CPA라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뭐가 있는지부터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CPA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인디펜던스가 만족돼야지만 할 수 있는 서비스인 어테스테이션하고 인디펜던스가 만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난 어테스테이션 요 둘로 구분했었던 거 기억나야 돼요. 어테스테이션이 뭐였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서브젝트 매터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그럼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윌라이어블한지를 정보 이용자들 항상 퀘스천 마크를 찍어요. 그때 제3자인 독립성을 갖춘 CPA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에비던스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뭔가 그 사람이 제시하는 크라이테리아의 그 서브젝트 매터가 일치가 되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오피니언을, 어슈런스를 보고서 형태로 주는 것을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그때 어슈런스를 어느 정도 줄 거냐에 따라 가지고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높은 확신을 주는 포지티브한 어슈런스 주는 게 이그제미네이션. 그 다음에 네거티브나 리미티드한 확신을 주는 게 리뷰. 확신을 주지 않고 뭐만 주는 게 있었죠? 파인딩스만 서머리해 주는 거. 거기에 agreed upon procedure.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 표정들이 그랬어? 그랬어. 세 가지가 있었고요. 어테스테이션의 종류는 그 확신을 주는 놈들 레벨에 따라 세 가지가 있었고 어떤 서브젝트 매터에 대해서 확신을 줄 거냐. 그 서브젝트 매터가 굉장히 요즘 뭐다? 다양하다고 그랬죠. 가장 전통적인 서브젝트 매터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였고 하지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확신 주는 게 아니었죠. Internal Control, 예측 재무제표, 심지어 웹사이트까지 확신 주는 대상이 되게 많았다. 라는 게 기본적인 어테스테이션 구조였어요. 그 많은 업무 영역 중에서 우리가 오디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떤 업무였냐면 일단 서브젝트 매터가 뭐이면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Examination, 즉 포지티브한 확신을 주면 그때 그 업무를 뭐라고 지칭했죠? 오디팅이라고 지칭하는 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난 어테스테이션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 대표적인 게 컴플레이션 서비스. FS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죠. 프레퍼레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텍스 리턴 파일링, 컨설팅, 여러 가지 업무가 있죠. 난 어테스테이션은 여러분들 어테스테이션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업무는 난 어테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테스테이션은 딱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난 어테스테이션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CPA 업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될 스탠다드가 뭐냐? 어테스테이션 서비스 할 때 따라야 될 스탠다드는 뭐였죠? 우리 AT 섹션이라고 해서 SSA가 있었죠. 뭐의 약자였나요? Statement on Standard for Attestation Engagement. 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AT 섹션을 따라가는 게 Attestation Engagement의 기본 철칙인데 그 중에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확신 주는 오디팅. 요거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별도의 스탠다드를 만들었던 게 우리가 배우는 AU 섹션, 바로 SAS였죠.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 다만 이건 비상장 회사 감사할 때만 적용되는 거고 상장법인을 감사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PC, AOB 스탠다드. 또 국제감사 기준이 또 뭐 있었죠? ISA. 그리고 우리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Financial Assistance를 받은 그런 기업들을 감사할 때 적용받는 가스라는 놈들 기준도 있었죠. Government Auditing Standard. 근데 그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기본 메인은 SAS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에 대해서 우리가 네거티브한 확신 주는 서비스 리뷰 할 때 따라가는 기준이 또 뭐가 있었죠? SARS 기준이 있었죠. 우리 AR 섹션이라고 그랬어요. 그 AR 섹션을 따라가는 것은 리뷰만 아니고 난 어테스테이션에서 우리가 컴플레이션 또는 프레퍼레이션 해주는 서비스 그것도 뭘 따라간다고요? SARS를 따라간다고 했었죠. 그 머릿속에 딱 감이 와야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기준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SARS가 있고 SAS가 있고 SSA가 있다. 그거 말고 어디셔널하게 우리가 배워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SAS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팅 1과 오디팅 2에서는 이 SAS만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오디팅을 수행할 때 따라야 될 기본적인 플로우가 우리 2-19페이지, 20페이지, 그 양 페이지,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했던 게 오디팅 1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일단 감사 계약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계약을 수임해야 되겠죠. 근데 계약을 막 수임하는 게 아니었던 거 기억나세요? 누가 감사 의뢰가 들어왔다. 그럼 before accepting 하기 전에 기본적인 pre-condition 요건이 만족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임감사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수임하기 전에 전임감사인 컨택이 들어갔었죠. 도대체 어떤 회사냐? 매니지먼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너는 왜 감사인이 교체됐니? 혹시 경영진하고 의견에 불일치가 있었니? 혹시 회사 심각한 프로도 있었니? 이런 것들을 후임감사인이 물어보고 계약을 하게 돼 있었죠. 기억나시죠? 다만 퀘션을 던질 때 그냥 커뮤니케이션 들어가면은 전임감사인이 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으셔야 되죠?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트의 어프로브를 받고 그런 다음에 전임 감사인 컨택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었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매니지먼트 인테그리티가 의심스럽거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거나 전임 경영진하고 감사인 사이에 뭔가 의견의 불일치가 심각했다.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 후임 감사인은 계약을 억셉트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그 기준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또 계약을 수임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었죠? 내가 이 회사를 감사할 만한 진정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 그래서 뭐하고 뭘 체크하게 돼 있었나요? 인디펜던스와 컴피턴스. 두 가지가 양대축이었죠. CPA의 어떤 퀄리피케이션에서. 근데 인디펜던스가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업종을 잘 모른다고 해서 계약을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계약을 수임하고 난 다음 무슨 여러분들 단계가 있었죠? 회사와 기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죠. 리스크 파악할 때. 그때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모른다고 해서 계약을 수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또 그 회사가 충분하고 적합한 에비던스가 나와야 된다. 기억나요?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evidence가 나오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라는 것도 체크 포인트 있었고, 그 다음 그 회사가 얼마만큼 profitable 할 수 있는 회사냐. 나는 이 회사를 감사 수임했을 때 리스크가 존재하냐. 비즈니스 리스크. 이런 것도 고려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매니지먼트한테 뭐를 확인받아야 돼요? 감사를 내가 수행해서 너네 회사 FS에 대한 의견을 준다고 했을 때 의견은 내가 주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너의 책임이야.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내부 통제를 잘 유지하고 운영할 책임도 너의 책임이야. 감사 중에 내가 너한테 에비던스 요청할 거고 너네들 퍼스널들 내가 인터뷰 요청할 건데 너네 경영진은 풀로 나한테 어시스턴스 해줘야 돼. 이런 책임이 경영진한테 있다는 것을 경영진이 뭐다? acknowledgement,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체크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경영진이 저 이 기준 따라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뭘 제시할 거라고요?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을 제시하면 그 기준이 이 회사에 적합한 기준인지 CPA가 판단하고 나서 오케이 문제없다 판단하면 계약을 수임하게 돼 있었다라는 게 이거 첫 번째 박스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됐죠? 두 번째 박스. 자, 문제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서를 쓰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감사에서 계약서를 뭐라 불렀죠? 우리? 인게이지먼트 레터라 불렀었죠. 인게이지먼트 레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튼으로 우리 서로 간의 어떤 언더스탠딩을 거기다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계약서는 반드시 쓰게 돼 있고요. 오럴 컨트랙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감사 계약은 반드시 리튼 쓰게 돼 있다는 거. 그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가 제일 중요했었죠. 우리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가장 크게. 일단 인게이지먼트의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너의 책임, 나의 책임이 나오죠. 그리고 나의 책임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기타 others 내용이 있었던 게 계약서 내용이었어요. 복습합니다. 자, 인게이지먼트의 목적. 무슨 내용이 거기 딱 들어가게 돼 있었냐? 우리 감사의 목적은 일단 FS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게 우리 감사의 목적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나의 책임은 몇 가지를 얘기했냐?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첫 번째는 나 게스트에 따라 열심히 감사할게. 그리고 혹시 감사하다 너네 회사 내부 통제에 significant deficiency가 발견되면 경영진하고 너네 회사 지배기구. 지배기구가 영어로 뭐였죠?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기억나시죠? 지배기구한테 보고해 줄게. 그게 감사인 입장의 책임 두 가지였어요. 경영진 입장의 책임 몇 가지 있었죠? 아까 기언급했던 세 가지. FS, 내부 통제, 자료 제공 책임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언급돼 있었지. 첫 번째가 우리 회사, 법규, laws and regulation을 compliance를 잘할 책임 우리 경영진한테 있다. 그리고 감사 다 끝난 다음에 너네가 요구하면 내가 너네한테 리튼으로 내가 구두로 말했던 내용을 확인시켜 줄게. 무슨 레터라 불렀죠? 매니지먼트 레프리젠테이션 레터라 불렀었죠. 그걸 써줄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걸 계약서에 쓰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인 책임 얘기할 때 뭐를 어디셔널하게 언급하게 돼 있었죠? 감사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FS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만 주는 거지 절대적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너네 회사 에러 프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undiscover 될 수 있다. 그런 책임은 너가 알고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면피 문구를 굉장히 많이 깔았었죠. 그리고 기타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무슨 기준에 따라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이 계약서에 반드시 언급돼줘야 돼요.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의 샘플도 붙여주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계약서에 들어가는 리퀘어먼트였어요. 그거 말고 플러스로 옵셔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fee. 내가 보수 얼마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감사를 진행하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도움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을 거다 내용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회계감사할 때 감사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그 회사의 내부 감사인.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그 다음에 타 감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타 감사인한테 도움 받을 때 어레인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배웠던 게 두 번째 박스였죠.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자, 계약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플로잉은 없었는데 그 플로잉은 없었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계약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후임 감사인은 뭐에 대한 검증을 하는 절차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랬죠. 비기닝 밸런스 검증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후단에 나온 것은 기말 잔액 검증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인 거고 계약을 하고 나면 기초 잔액 검증도 하셔야 돼. 왜? 전임 감사인이 작년도 말에 감사를 했지만 기초로 넘어오는 순간 기초에 중대한 왜곡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은 누구한테도 있다?
후임 감사인한테도 존재한다. 아무리 전임 감사인이 적정하다 말했다 하더라도 후임 감사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비니 밸런스 검증을 꼭 해야 된다. 그때 기초전에 검증할 때 방법이 뭐가 있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임 감사인 조서를 보는 방법이지. 전임 감사인 조서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받으라고 했죠? 퍼미션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전임 감사인 조서라고 해서 전임 감사인이 바로 나 조서 보여주게 되면 거기에 내용 정보는 누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클라이언트 정보인데 이걸 막 공개하게 되면 비밀 유지 의무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 동의 받으셔야 돼? 클라이언트 동의 받아서 야 너네 정보 볼 거니까 허락해. 그리고 전임 감사인한테 야 너 조서 좀 보자. 라고 요청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은 이 부분이 올해 우리나라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후임 감사인이 전임 감사인의 조서를 검토하기 전에 해야 될 절차를 두 줄로 서술하시오. 그럼 뭐 받는다는 게 핵심적인 답안이었겠어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동의 받으셔야 돼? 회사, and 누구한테 동의 또 받으셔야 돼? 전임 감사인. 왜? 동의를 받는 이유가 틀리지. 회사한테 동의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조서는 누구 거예요? 전임 감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임 감사인 동의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 이유는 그 조서의 소유권이 전임 감사인 거니까 동의 받아야 되는 거고 소유권이 걔한테 있지만은 거기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 누구 거예요? 클라이언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임 감사인 보여주면 얘는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회사 동의를 받고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다 퍼미션을 받고 워킹 페이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때 워킹 페이퍼를 보여주는 것이 리퀘어먼트예요. 전임 감사인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나 싫으면 안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작년도에도 누가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준다고 그랬어. 왜? 내가 보니까 스태프들 조사 너무 부실해. 이거 보여줬다가 쪽팔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못 보여주겠다고. 그건 내 마음이야. 그렇다고 후임 감사는 스코프 리미테이션이 아니에요. 기초전에 검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임 감사인 조서를 보는 건데 그 조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뭐다? 올터너티브한 다른 절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올터너티브한 절차에 뭐가 있었냐? AR과 AP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았죠. 왜? 그 이후에 뭐가 될 거니까 AR은 돈이 들어올 것이고 AP는 돈이 나갈 것이니까 subsequent period에 캐시가 컬렉션 되었는지 또는 페이먼트 됐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벤토리는 어때요? 인벤토리는 지금 실사한 다음에 뭐로 감아야 되죠? 롤백으로 감아야지. 롤백으로. 롤백 기억나시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 재고 관련해가지고 마진율 정도 테스트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는 정도는 확인하자. 이게 올터너티브한 절차였던 거 기억나야 되고요. 만약에 조서를 안 보여줬다면 그렇게 가야 되고 조서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조서를 통해서 기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기초에 문제가 있나 확인해봤더니 전임 감사인이랑 내 의견이 곧 같아요. 문제가 없어. 그러면 everything is okay. 그런데 전임 감사인은 적정하다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럼 뭐 하도록 돼 있었죠? 3자 간의 미팅 어레인지. 미팅 어레인지는 누가 주도하는 거라고 했죠? 후임 감사인이. 후임 감사인은 뭘 준비하셔야 돼? 자신이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서포팅 다큐멘테이션을 다 만드셔야 돼. 그런 다음에 전임 감사인은 나는 이런 이유로 너랑 의견이 다르다. 회사한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제시한 다음에 서로 간에 의견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기초전의 검증에 대한 절차였죠. 여기엔 빠져있지만 거기에 들어갔었고요. 자, 기초 검증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셔야 돼? 이제 기말 감사를 해야지. 이제 기말 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하셔야 된다? 계획 세워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였다? 인게이지 파트너가 뭘 만드는 게 1차적인 여러분들 절차였어요. Overall Audit Strategy. 전반 감사 전략. 기억나세요? 전반 감사 전략은 별거 아니었어요. 이 감사의 밑그림을 잡는 거였지.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줄링 잡는 겁니다. 중앙 감사는 언제 갈 것이며 기말 감사는 언제 갈 것이고 보고서는 언제까지 찍어줄 거고 누구한테 어떤 형태의 보고서를 찍어줘야 되는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의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은 뭐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업종들 감사해본 경험상 어느 부분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거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비적인 판단에 근거해 스태핑을 연도마다 하는 단계가 전반 감사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스태핑. 어떤 회계사를 몇 명 어사인할 거냐 어느 정도 시간을 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대강 감 잡는 게 전반 감사 전략이었어요. 자, 그 전반 감사 전략을 잡고 난 다음에 우리 스태핑을 하게 되면 스태프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뭐 하게 돼 있었죠? 모여서 미팅해야 되죠. 그게 우리 배웠던 뭐다? 팀 디스커션. 팀 디스커션 할 때 우리 배웠던 내용이 4가지였네. 일단 첫 번째는 누구누구 모이게 돼 있었다. 모든 키 멤버는 다 모이자. 그래서 거기 파트너도 원칙 참여가 원칙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타감사인도 거기 참석하는 게 원칙. 다만 물리적인 장소를 한 곳에 뭐다 다 모일 필요는 없다. 화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모여서 디스커션 하게 돼 있었고. 자,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있었냐? 파트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뭘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죠. 스태프들한테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업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를 나갔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충분히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었고 모여있는 스태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키워드가 뭐였죠? 브레인스토밍이었죠. 브레인스토밍 뭘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 재무제표상에 어떤 포텐셜 문제가 뭐가 있을까? 포텐셜 미스테이트보다 뭐가 있을까를 서로 자신의 경험에 공유해서 서로 간에 의견 공유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말했던 이 브레인스토밍도 우리나라 회계사 올해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팀 디스커션 할 때 스태프들이 진행해야 될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그때 쓰는 게 바로 지금 내 말은 이거예요. 재무제표상에 어떤 잠재적 왜곡 표시가 있을지 서로 간에 뭐다?
의견 공유한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배웠던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한국 회계사 공부할 친구들이, AICPA 공부를 한 친구들이, 해보니까, 이거 재밌네. 라는 특이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회계사도 붙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KI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거기 가보면 은근히 있어. 가보면. 근데 그 친구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 봤더니, 다른 과목들은 쉽게 공부해. 특히 회계감사 되게 쉽게 공부해. 왜냐하면 배운 게 있으니까 딱딱 적용하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KI 강의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이걸 한글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글로 바꾸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계감사 전체 2차 수석이 그 AICPA 시험 붙었던 애가 전체 수석했었어. 회계감사 수석이. 그러니까 영어로 공부한 게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구라치는 게 되게 쉬운 거지, 이게. 그리고 또 교수들 영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한글로 썼다 괄호에다 영어 원문을 써주는 것이. 그거 막 있어 보이게. 걔가 수석했다고. 걔가 수석했어. 이게 회계감사 말로 쓰는 거니까 쉽지 않거든, 수석이. 근데 이게 했던 영어 원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얘가 쉽게 풀어 썼나 봐요. 그래서 걔가 수석을 했던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세법. 세법이 이게 이제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법 용어가 딱 만나면 되게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 세법을 제일 힘들어해. 그 세법 할 때 시간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만 조금 리커버리가 돼주면은 이 공부했던 배경 갖고 이 속도 붙여갖고 쭉 KI까지 가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학생분들. 지금 직장 다니시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학생분들 중에서 내가 미국 CPA 시험 보고 어카운팅 펌에 갈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 삼으려고 일을 했다가 이 공부를 시작했다가 해보니까 적성이 좀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KI까지 공부했다가 KI CPA 시험을 붙고 회계법인 다녔다가 다시 우리 회계법인에 온 친구도 있는데 항상 이제 술 먹게 되면 나한테 이래요. 당신한테 속았다. 당신이 회계사 업무가 너무 재밌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나는 회계사를 선택했는데 네가 나의 원흉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술만 먹으면 애들이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해요. 강의하는 사람은 회계사에 저는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건 있지. 저는 이제 회계사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이 맞고 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말할 때 그 직종에 대한 게 되게 재밌어 보인다고. 근데 재미없는 사람, 자기는 그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그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재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되지. 내가 거기다 뭐 과정을 집어넣거나 전 냉정한 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팩폭이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는 팩폭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을 얹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마 그런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해서 좀 거품을 걷어내고 막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너무 컴플레인 많더라고. 이런 일이었으면 안 했다 하면서 힘드니까 애들이 맨날 밤새고 일하고 뭐 이러다 보니 힘들어서 이제 그냥 뭐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말에 비수가 있죠. 응? 그래서 내가 나 요즘 그렇게 안 해. 네,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한다니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배우는 배경 자체가 거의 우리 한국 거랑 지금 거의 접점이 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때는 원문 아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그 목적어는 포텐셜 미스테이트먼트예요. 알겠죠? 무엇을 브레인스토밍 하는지 항상 공부할 땐 키워드만 기억하지 말고 거기 앞뒤 전후에 목적어 주어를 기억하셔야 돼. 누가 무엇을 뭐 한다는 거 아셔야 되지. 그냥 브레인스토밍만 대답하지 마시고 무엇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한다? 재무제표상에 어떤 포텐셜 문제가 있을까? 자신의 경험 비추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해보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했던 게 뭐죠? 구체적인 어사이먼트 해야지. 어사이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더라? 어사이먼트 하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로직이었어요. 어떤 로직이었나? 너는 자산을 해라, 너는 부채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지. 뭐가 연계가 돼줘야 돼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을 서로 연계시켜서 사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 이제 너는 매출 쪽을 해라. 그 매출 담당자는 뭘 보셔야 돼? 내부 통제 볼 때도 내 매출 쪽 내부 통제를 보는 거죠. 리스크 어세스먼트 할 때. 그 관련된 계정만 자기는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스탠티브 프로세스 갔을 때도 BS는 AR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IS는 세일즈를 감사하고. 만약 재고나 purchase floor를 맡겼다 어떤 친구한테 그럼 그 친구는 재고나 구매 쪽 관련 내부 통제 리스크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감사 갔을 때도 계정과목 맡았을 때는 BS 쪽은 account payable inventory 그리고 income statement은 CGS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내가 만약 PP를 맡았다. PP를 맡으면 무슨 계정 감사해야 될까? BS는 뭘 감사해야 되겠죠? PP 그리고 accumulated depreciation 이쪽을 감사하게 돼 있고 손익은 뭘 감사해야 될까? 지금 실무 가면은 이렇게 자상하게 안 해요. 그냥 툭 던진다고. 자, PP 네가 해. 그럼 알아서 지가 뭐다 관련 계정을 감사를 해야 돼. 그럼 PP를 어사인했다라고 한다면은 손익 쪽은 어떤 손익이 나올까? 첫 번째, 감가상각비. 그 다음 뭐가 있을까? 표정이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비는 거예요. 나중에 스텝들 쭉 한 거 보면 계정 과목이 비어. 야, 수선유지비 왜 안 했니? 저 수선유지비 아닌데요. PP 맡은 사람이 수선유지비 해야지.
우리 배웠잖아. PP 했을 때 expenditure 발생했을 때 capitalize 한 PP지만 이걸 비용 처리하면 뭐가 돼요? 그게 repairs and maintenance 비용이잖아요. 당연히 수선 유지비는 PP 맡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응? 그 다음 또 뭘 해야 될까? 처분 손익. PP 팔면 처분 손익이 생길 거 아니야. 이게. 당연히 PP 맡은 사람이 해야지. 또 뭐 해야 될 것 같아? impairment. 우리가 회계 배울 때 PP 관련된 테마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 그럼 관련된 손익은 다 봐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PP 맡은 사람은 손익을 검증을 쭉 해주는 거죠. 만약 차익금을 맡았어. 그럼 뭘 같이 해야 될까? 손익은 뭘 봐야 되겠지? 이자 비용 봐야지, 이자 비용. 그 다음 이자 비용이 발생했지만 돈이 안 나왔으면 미지급이자 잡히겠지. 미지급이자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묶고 사는 거예요. BS, IS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사이먼트 할 때는 BS하고 IS가 서로 뭐 된다고요? 서로 연계시켜서 감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게 어사이먼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다음 어사인 끝나고 나면 파트는 거기까지. 그 다음 이제 누구 주도하에서 이제 감사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이제 인차지 주도하에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오디 플래닝이었어요. 우리 오디 플래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첫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죠. 그 다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맞춰가지고 further audit procedure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결정하는 게 오디 플래닝이다. 여기서 말하는 further audit procedure가 뭐하고 뭐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죠? TOC와 substantive test. 두 개를 combine 가서 할 거냐. 아니면 어디에 포커스 맞출 건지 TOC에 포커스 맞출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오디 플래닝이었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다섯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럼 이제 업무 배정을 받은 회계사들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이 리스크 파악할 때 여러분들 제가 저 강의할 때 여기 그림을 크게 아마 그렸던 게 기억이 날 텐데 그 그림 갖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리스크 파악한다는 것은 RMM을 파악하는 건데 RMM은 여러분들 뭐하고의 컨바인 리스크였죠? IR과 CR의 컨바인 리스크였죠. 요거 두 개를 같이 컨바인해서 판단해 봐야지만 그 회사의 RMM이 파악될 수 있고 그 RMM이 파악돼야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할 수 있다. IR의 정의를 배웠어요, 먼저. IR은 뭐랑 상관없는 리스크라고 배웠죠. 회사의 내부 통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재무제표상에 뭔가 왜곡 표시가 개입될 수 있는 리스크를 IR이라고 불렀었고요. 컨트롤 리스크는 오히려 내부 통제가 그런 어떤 미스테이트먼트를 사전에 제때 프리벤트하지도 못하고 사후적으로 디텍트 못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컨트롤 리스크라고 불렀었죠. 딱 들어봐도 개념상 누가 통제할 수가 없죠? 감사인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냥 감사인은 어세스먼트만 하셔야 돼. IR과 CR이 얼마나 높냐 낮냐? 자, 그때 리스크 평가는 두로 나눴지. 재무제표 전체 수준에서의 RMM이 있었고 재무제표 주장별로 리스크를 또 파악하게 돼 있었지. 각자 맡은 계정 과목에 이 주장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장이라고 하면 뭔지 기억나시죠? 그게 몇 가지 캐테고리? 세 가지 캐테고리. 밸런시트에는 몇 가지 여러분들 주장이 있었죠? 네 가지. 자, 손익계산서에는 몇 개 주장이 있었지? 5개 세상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디스클로저 캐테고리에는 5개라고 말하자고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4개지 맹꽁이들 5개. 4개지 4개. 자, BS는 4개, 손익은 5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디스클로저 캐테고리 4개. 총 13개 주장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장별로 이제 리스크를 스텝들은 파악해야 되고 인차지는 전체적인 리스크를 파악해야 되고 맞죠? 자, 들어가서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리스크 파악할 때 IR 파악할 때 주로 뭘 봤냐면 일단 경영자가 얼마나 이제 이쪽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경영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 경영자가 분식할 수밖에 없는 프레셔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 상황이냐.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그 회사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그 다음에 업종이 지금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런 것들이 IR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였지. 근데 그것만 파악한다고 우리가 전체적인 재무제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되나 봐줘야 되는데 우리 내부 통제는 몇 개의 컴포넌트가 있었죠? 5개. crime 중에서 여기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CR을 파악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내부 통제 측면이 control, environment. 통제 환경 뭐가 딱 떠올라야 되죠? 피라미드 그림이 떠올라야 되지. 맨 위에 하이라키에 뭐가 있었죠? 회사의 BOD, 오디트 커미티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내부 감사 기능이 잘 돼 있는지, 조직 구조가 한 사람이 다미네이트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토리티가 적절하게 어사이먼트가 잘 돼 있는지, 경영자는 어떤 필라소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사정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인사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뭔가 인사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익스터널 인플루언스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통제가 아니겠니? 요거 두 개를 컴바인하게 되면 전체적인 회사의 퍼베이시브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요 첫 번째 큰 탑 레벨의 리스크 파악이었던 거 기억나야 되고요. 봤더니 IR과 CR이 너무 높다 판단하면 인차지는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한다고 그랬죠? 그때 대응을 무슨 리스판스라고 불렀더라 우리? 오버롤 리스판스. 봤더니 IR, CR이 너무 높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경험 많은 회계사를 어사인 해야 되겠다라고 파트너한테 추가적인 스태프를 요구하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스태프들한테 지시를 내려요. 계획을 세울 때 너네 계정 과목별로 계획을 세울 텐데 오디 프로그램을 짤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내용에 클라이언트가 예측할 수 없는 뭔가 less predictable한 감사 절차를 많이 가미시켜서 감사 계획을 세워라.
라고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인차지 입장에서는 스태프들이 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슈퍼비전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말 그대로 재무제표 전체 수준에 우리가 리스크 파악한 다음에 대응하는 오버롤 리스판스.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계획은 각자 맡은 계정 과목별로 주장별로 이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오늘부터 배울 케이스야 이게. 그러면 각자 스택들은 자신이 맡은 계정 과목의 주장별로 뭘 파악하셔야 돼? 리스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IR 파악할 때는 뭘 본다고 했죠? 그 맡은 계정 과목의 횡령 가능성. 기억나요? 그 다음 얼마나 판단과 추정이 많이 개입되는지 계정 과목 볼륨이 큰지 적은지 기중에 발생한 거래인지 기말에 발생한 거래인지 그 거래 금액을 결정하는 전문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복잡한 거래인지 이런 걸 파악했을 때 IR이 높겠다 낮겠다 주장별로 리스크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뭘 봐야 돼요? IR이 높다는 것은 경영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경영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어떻게 심었는지 그 관련된 렐러번트한 컨트롤을 가서 뭐다 언더스탠딩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내부 통제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내부 통제 이해할 때 주로 많이 보는 게 어떤 측면? 컨트롤, 액티비티 측면을 주로 많이 보라고 했었죠. 자신이 맡은 계정 과목의 어떤 주장에 뭔가 IR이 높아.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내부 통제 활동인지 CPN이 봐줘야 되니까 그때 통제 활동의 중요한 5가지 포인트가 뭐였죠? 첫 번째가 separation of duties. 두 번째가 authorization. 세 번째가 다큐멘테이션. 네 번째가 피지컬 컨트롤. 다섯 번째 다시 이거 모르면 오디2에서 지금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게 시간이 모자란데 보강을 4번 5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왜 떠들고 있겠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케이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 케이스 막 집어넣는데 이게 플랫폼이 안 돼 있으면은 또 이게 헛도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지금 1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컨트롤 액티비티 몇 개? 5개. 첫 번째, separation of duties. 그래서 말한 duties는 무슨 펑션을 분리하는 거였죠? custody, recording, authorization. 3가지 펑션을 separate 하자. 그 separate 목적은 이게 separate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다면 은폐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리시켜야지만 그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separation의 가장 큰 실익이었고 두 번째 authorization, 세 번째 documentation, 네 번째 physical control, 다섯 번째가 performance review 또는 independent check이라고 하는 그런 펑션이 있었죠. 요런 게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맡은 계정 과목의 IR, CR을 파악해봤더니 RMM이 높다, 낮다, CP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점들 IR, CR 요인을 파악하려면은 가만히 있다가 파악되는 게 아니겠죠. 무엇에 대한 이해가 돼줘야 돼요. 기본적인 기업도 이해해야 되고 기업 환경도 이해되고 내부 통제를 반드시 언더스탠딩을 해줘야 이런 리스크 팩터들이 파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기업 환경 내부 통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배웠었고 그때 기업과 기업 환경 내부 통제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리스크 파악할 때 수행하는 절차. inquiry, inspection, observation, analytical procedure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 팩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게 우리 배웠던 그 내용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analytical procedure는 우리가 동영상 메이크업에 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라고 배웠던 거고요. 그 비율 추세 분석하는 analytical procedure는 감사 전체에서 몇 번 써먹었죠? 3번 써먹었지. 리스크 파악할 때 써먹고 그 다음 substantive procedure 할 때 또 써먹고 세 번째가 리뷰할 때 써먹고 다만 이거 리스크 평가할 때하고 리뷰 스테이지에서 분석 절차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근데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단계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다 라고 배웠던 게 기억이 나줘야 되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맡은 계정 과목이 이렇게 IR과 CR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파악해봤더니 RMM이 높아요. 높다 판단하면 우리 배웠던 타입 몇 번으로 가는 거죠? 타입 2로 가는 거야. 타입 2로 간다는 것은 뭘 하지 않는 거죠? TOC를 하지 않는 거죠. 야 내부 통제가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이 엉망인 것 같아. 그럼 뭘 하지 않는 거죠? TOC를 안 하죠.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이 잘 돼 있어도 타입 2로 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 내부 통제 테스트 하려고 해봤더니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의 범위가 줄어드는 베네핏이 별로 안 돼. 그럼 그런 경우도 타입 2로 간다고 우리 배웠었던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TOC를 생략하지. 대신에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를 nature, timing, accent를 훨씬 이펙티브하게 year-end에 포커스 맞춰 샘플을 많이 뽑는 거로 계획을 세우자는 게 타입 2로 가는 케이스였죠. 타입 1으로 가는 케이스? 바디의 내부 통제 디자인이 잘 돼 있어. 그리고 테스트하는 것이 충분히 efficient 할 것 같아. 그럼 타입 안으로 갔었지. 그래서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하게 돼 있었죠. 내부 통제 테스트할 때 단계와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할 때 보는 대상이 틀렸다. 리스크 파악 단계에서 내부 통제 볼 때는 뭘 보게 돼 있었지? 디자인을 봤다고 디자인.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 근데 TOC 단계에서 뭘 보게 돼 있었죠? TOC 단계는 실제 작동이 잘 되는지 보게 돼 있었지. 키워드가 뭐였더라? Operating Effectiveness 보는 게 TOC의 목적이다. 완전히 목적이 틀렸잖아. 그죠? 다만 개념상은 둘로 구분되는 거지만 실제 실무조 진행할 때는 뭐가 동시에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다? Understanding 단계와 TOC는 concurrent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 왜? 절차를 보면 알 수 있지. 내부 통제 이해할 때 쓰는 절차가 뭐가 있었더라? Inquiry, Inspection, Observation 이런 게 있었죠. Analytical은 들어가면 안 돼. 내부 통제 단계에서 우리 뭘 절대 쓸 수 없다고 배웠지.
Analytical Procedure는 내부 통제랑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럼 3개의 절차가 있는데 내부 통제 테스트할 때는 무슨 절차가 있었죠? 똑같이 3개의 절차 쓰면서 하나 더 들어갔지. 뭐가? Performance라는 절차가 있었고 4가지. 그래서 우리 TOC 기법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신뢰성 떨어진 절차가 Inquiry, 그 다음이 Observation, 그 다음이 Inspection.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게 Reperformance. 그래서 인스펙션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Vouching, Tracing.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Vouching은 어디가 출발점? 장부가 출발점. 해서 뭐로 가는 거다? 증빙으로 가는 거였지. 무슨 주장 검증할 때 해보는 테스트였죠? Existence. Trace는 증빙에서 뭐로 가는 거였죠? 장부로 가는 거였지. 뭐 검증할 때 하는 거였다? Completeness 검증할 때 하는 인스펙션 기법이 우리 Trace 기법이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 Observation이 적합한 연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 Separation of duty가 잘 돼 있나 확인할 때 가장 좋은 테스트 기법은 Observation이다. 그리고 회사가 다큐멘테이션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오디 트레일이 없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효과적인 테스트 기법은 Observation이다. 그리고 인콰이어리는 실효성이 가장 떨어지니까 질문을 가지고는 절대 내부 통제가 이펙티브하게 작동되는지 충분한 에비던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특징들을 배웠던 게 그 TOC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래서 이펙티브하게 작동이 된다는 것까지 확신 얻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RMM이 낮다라고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말감사는 아까 우리 타입 2하고는 반대로 less effective하게 인터림에 땡겨갈 수도 있고 샘플 사이즈는 줄여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세우는 게 이게 기본적인 further audit process 디자인이라 배웠던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컨셉이 거기 첫 번째 페이지 쭉 있었던 내용이고. 기억나죠? 넘겨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회사가 12월 말 이후에 결산이 되면 그 결산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거죠. 딱 요때쯤 이제 우리 그 그림의 출발점이라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럼 회사가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제시를 하겠죠? 그럼 제시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까 계획 수립했던 거에 따라서 각자 스텝들이 오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감사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서브스탠티브 프로세스 수행할 때 수행하는 점들 감사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테스트 오브 디테일스가 있었고 그럼 테스트 오브 디테일스는 다시 몇 가지? 또 2가지. 밸런스를 직접 다이렉트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트랜잭션을 테스트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라고 배웠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재무제표 주장에 기본적인 중요한 예고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evidence를 수집하는 게 우리 substantive 테스트죠. 그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그 evidence 앞에 무슨 단어 붙어 있었죠?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를 배웠었다고. sufficient는 evidence의 무슨 측면? 양적인 측면. 그런데 appropriate는 evidence의 무슨 측면? 질적인 측면. 그래서 appropriate가 더 중요한데 그 appropriate 안에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3가지 개념이 있었거든. 일단 conclusive할 정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persuasive할 정도의 evidence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의 진짜 가짜까지 판단할 책임은 없다. 100% 확신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2번째가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주장이랑 relevant 해야 된다. 이 말 기억나요?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감사 증거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 다음 3번째가 reliable 해야 된다. 그래서 reliable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몇 가지 있었게? 4가지가 있었다고. 내부에 수집하는 감사 증거보다 외부에서 수집하는 감사 증거가 더 신뢰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구두로 받는 것보다 문서로 받는 게 신뢰성이 있고 내가 직접 받는 게 회사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회사가 제시한 제 자료라 하더라도 그 회사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신뢰성 있는 에비던스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배웠던 게 우리 appropriate 배웠던 내용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증거를 수입하려고 봤는데 회사가 뭘 제공하지 못해요. 그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감사 현장에서 뭐가 수입이 안 된 거다? 감사 증거 수입이 안 된 거죠, 이게. 그러면 당연히 감사 입장에서는, 인차지 입장에서는 의견을 줄 수가 없죠. 그때 그 상황을 뭐라 불렀죠? 스코프 리미테이션이라 불렀어요. 그때 스코프 리미테이션이 발생하면 감사인 입장에서는 의견을 뭐 줄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때 뭐가 적용되는 거다? 중요성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언급은 안 했지만 아까 우리 감사 계획 수립할 때 리스크 파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설정하고 시작했었죠? 중요성 금액을 얼마로 볼 거냐는 걸 결정하게 돼 있었죠. 기억납니까? 중요성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 performance motivability, 그 다음 각자 계정 과목에 따로 중요성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중요성이 3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때 그 중요성 설정하는 단계가 몇 단계? 2단계.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를 여러분들 회사한테 달라고 하셔야 돼? 재무제표. 를 달라고 해서 이 회사 정보 이용자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벤치마크가 뭘까? 벤치마크를 찾으라고 그랬지. 자산일 수도 있고 단기순이익일 수도 있고 뭐 부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뽑아내서 거기다 뭘 곱하게 돼 있었죠? 경험률을 곱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중요성 금액을 얼마로 잡자. 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건 아니지. 응? 여러분 따라오신다는 구두 믿음에서 사는 거니까 이걸 안 따라오시면 나는 거의 앵무새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중요성을 잡는다고.
그런 다음에 지가 맡은 계정에 대해서는 이 중요성 금액보다는 좀 낮은 중요성이 적용돼야 되겠다 판단하면 중요성을 또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어쨌든 그때 정했던 중요성하고 지금 내가 스코프 리미테이션 됐던 상황과 비교를 하셔야 돼. 봤더니 중요하지 않아. 증거 수집은 안 됐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unmodified예요. 그냥 적정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해. 하지만 pervasive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나가는 거죠? qualified. 중요하면서 pervasive해. 그럼 뭐가 나가는 거죠? disclaimer죠. 의견 거절 나가는 겁니다. 못 받기 때문에 의견 거절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입은 이루어졌어요. 증거 수입은 다 됐어. 다 됐으니까 뭐가 판단이 섰을까? 이 재무제표상에 미스테이트먼트가 있다 없다 판단이 섰겠지? 했더니 중요한 예고 표시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견 나가는 거죠? unmodified예요. 적정이에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예고 표시가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지? qualified. 근데 중요하면서 pervasive하대. 그럼 뭐가 나간 거죠? adverse라고 의견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 결정하고 현장 철수를 해요. 그럼 현장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차지 주도하에서 뭘 만들겠죠? 오딧 리포트를 만든 겁니다. 초안을 만드는 거죠. 초안을 만들고 스태프들이 한 거를 다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뭐다? 워킹 페이퍼예요. 오딧 다큐멘테이션. 그럼 뭐를 염들 파트너 들고 오겠죠? 우리 인차지가 오딧 다큐멘테이션하고 워킹 페이퍼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리포트 만든 초안을 나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막 했나 안 했나 리뷰를 하는 거죠. 그때 꼭 해야 되는 절차가 뭐라고요?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라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문제 없다 판단하면 내가 사인해서 그 보고서가 상대방한테 딜리버리가 되면 감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요게 오디 전체 뼈대였어요. 요거 배운 게 오디 1이었어요. 그럼 오디 2는 뭐 배울 거냐? 간단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 감사 나갔을 때 리스크 파악한 다음에 각자 계정 과목별로 리스크 파악을 해서 뭐 계획을 세워서 기말 감사 가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을 해서 주장별로 왜곡 표시가 있나 확인해서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배웠지. 그런데 실제 보고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정말로 AR, AP, 재고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한 에비던스는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실제 리스크를 파악하라고 하는데 리스크는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케이스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케이스를 한 달 반 정도 배웁니다. 그게 토픽 16번이에요. 토픽 16번 제목을 보세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리고 서브스탠티 프로시저를 어떻게 하는지 케이스라고 되어 있죠. 케이스. 토픽 16번이 끝나는 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가 끝인가? 오디팅 교재 중에서 토픽 중에 가장 페이지가 많은 곳이죠. 왜 이게 실제 오디팅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는 건데 이제 말할게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AU 섹션, 즉 사스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오디팅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100% 사스 내용을 배운 건데 지금 오디트에서 배우는 이 내용은 사스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사스에서는 그런 언급을 할 수가 없냐면 회사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계정 과목 성격은 다 다르죠. 내부 통제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감사 기준이 담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감사 기준은 개념만 설명하는 거예요. 내부 통제 이런 거야. 이렇게 리스크 파악하는 거야. 감사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입하면 돼. 분석 절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돼 있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AU에 언급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토픽 16번은 거의 95% 이상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그냥 케이스, 그냥 원서에 나오거나 실제 실무에 쓰고 있는 내용들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감사 기준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 기준하고는 다르지만은 의외로 암기가 더 많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감사 기준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쪽 기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제 케이스 문제 풀 수가 없고 우리가 보통 통상 시뮬레이션에서 말하는 DRS 문제가 거의 여기서 포커스 맞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OD1보다 OD2는 시뮬레이션 문제를 엄청 풀어. OD2는 OD1에서 시뮬레이션 문제 내가 많이 푼 게 한 6, 7개밖에 안 풀었는데 OD2는 시뮬레이션 문제를 20개 이상 풀어요. 아마 거의 다가 OD2에서 풀거든. 시뮬레이션 문제가. 보시면 문제 양이 이제 많아.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요령이 좀 생기기 시작하겠죠?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이 케이스를 머릿속에 적어놓지 않은 문제 풀어보시면 풀리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 토픽 16번은 뭐는 나오지 않을 거다? AU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리서치는 안 나온다고. 왜냐면 AU가 없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DRS 문제에서 리서치가 아닌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나오는 상당 부분이 여기 토픽 16번에서 포커스가 된다 생각하고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잠깐 읽어보죠.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내부 통제 테스트, 기말 감사를 자 플로우별로 그 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살펴볼 건데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서브스탠티브 프로세스 수행할 때는 nature, timing, extent가 무엇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죠? 각 어카운트의 RMM을 내가 어떻게 파악했냐에 따라 가지고 NET가 달라지는 건 아시죠? 자,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정리될 겁니다. 우리 감사의 전체 틀이 보시면은 리스크 평가가 있고
그 다음 further audit procedure에서 TOC로 갈 거냐 기말 감사를 갈 거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목적. 우리 리스크를 평가하는 목적은 뭐죠? 리스크를 평가하지만 앞으로 further audit procedure를 컴바인해서 갈 거냐 아니면 substantive 테스트에만 포커스 맞출 거냐 결정하기 위해서 리스크 파악하는 거 맞죠? 그 다음 오른쪽 TOC의 목적은요. 아까 말했지만 뭐의 효과성 보는 거라고요? 오퍼레이팅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지 보기 위한 게 TOC죠. 그 다음 substantive 테스트의 목적은 뭘 적발하기 위한 거다?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적발하는 게 substantive 테스트니까 실제 감사의 가장 메인 스테이지는 여러분들 왼쪽 리스크 평가와 TOC예요? 아니면 substantive 프로세스가 감사의 가장 메인이에요? substantive 프로세스가 감사의 가장 메인인 거죠, 이게.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파악하고 내부 통제 테스트했던 거기 때문에 가장 메인 뭐다? 목적지는 substantive 테스트가 감사의 가장 메인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밑에 가보세요. 절차. 리스크 평가할 때 우리가 수행했던 절차 몇 가지? 네 가지. Inquiry, Inspection, Observation, Analytical Procedure. 맞죠? 그 다음에 TOC 단계 쓰이는 절차는 네 가지. Inquiry, Inspection, Observation, Re-Performance. 그 다음에 Substantive 테스트 단계 쓰이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Analytical Procedure와 디테일 검증. 디테일 검증에 다시 밸런스 테스트 넘겨보시면 테스트 오브 트랜잭션 두 가지가 있다. 거기 또 세세하게 절차들이 쭉 들어간다 배웠었죠. 복습한 거고 밑에 가요. 리스크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 수행할 텐데 우리 업무 배정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매출 쪽의 플로우의 내부 통제 이런 관련된 플로우의 리스크를 파악한 사람은 기말에 가서 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BS 쪽은 AR 쪽, 그 다음에 손익 쪽은 세일즈, 그리고 뭐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 같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 쪽, 구매 쪽하고 인벤토리 쪽 플로우를 감사하는 사람은 기말에 가서 인벤토리하고 AP, 그 다음 CGS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탑픽 16번은 뭐 배우는 거냐면 요렇게 배울 거예요. 요렇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오늘 매출 쪽을 담당하는 회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트는 케이스니까 상황을 비주얼라이즈 하셔야 돼. 내가 회계사인데 오늘 맡은 게 뭐냐면 매출 쪽을 어사인을 받았는데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매출 쪽 플로우의 리스크 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의 케이스를 배우는 게 이제 우리 1번이기. 됐죠? 뭘 배우는지 알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 무작정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회계사인데 뭘 어사인 받았냐? 매출 쪽을 지금 감사하라고 어사인을 받은 거야. 그럼 감사 계획 단계에서 매출 쪽에 뭘 파악하셔야 돼? IR과 CR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IR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CR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많이 배웠나 생각해봐. CR을 훨씬 많이 배웠죠. 내부 통제 파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IR이 아무리 높아도요. 내부 통제가 잘 돼 있으면 거기서 걸러지죠 이게. 그러니까 CR 평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내부 통제 파악이. IR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맡았는데 내가 AR 담당자가 됐습니다. AR 쪽에 계정 담당자가 됐는데 매출 쪽에 IR을 파악하고 싶어. 그럼 IR 파악할 때 뭐 보라고? 외웠잖아. 죽으라고. 뭐 배웠지? 아니 죽으라고 외운 것 같진 않아. 우리 IR 파악할 때 그 해당 계정 과목이 얼마나? 횡령, 뭐 분실 가능성이 높으냐? 두 번째가 얼마나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지 계정이, 그 다음에 얼마나 복잡한 계정이냐, 얼마나 볼륨이 크냐 이런 거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통상 일반적 회사는 매출이 볼륨이 클까 적을까? 가장 메인이지 매출. 그지 않겠어. 그 다음 AR 금액은 여러분들 판단도 많이 개입된다고. 그 다음 대손 설정할 때 얼마 잡을 거냐 판단 많이 개입되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AR 쪽은 보통 IR이 항상 높다고 보통 세팅한다고 회사들이. AR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IR이 높다고 보시면 돼. 예? 그럼 이제 그 IR이 높다는 것은 경영진도 알겠지. 그럼 경영진도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구축하고 있나 봐야 돼요? 내부 통제를 어떻게 심어놨나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내부 통제를, 매출 쪽의 내부 통제를 가서 우리가 언더스탠딩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는 배웠냐면 이러면 좋은 내부 통제입니다 하고 배웠던 게 세퍼레이션이 잘 돼 있으면 되고요. 승인 절차 잘 돼 있으면 되고요. 다큐멘테이션 잘 돼 있으면 되고요. 피지컬 컨트롤 잘 돼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리뷰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좋은 내부 통제입니다 라고 배웠는데 그게 매출로 적용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지만 좋은 내부 통제 배운 적이 없다고. 그거 배우는 게 오른쪽이에요. 오늘 배운 첫 번째가 매출 플로우라고 돼 있죠 거기? 괄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 앤 캐시 쪽 같이 감사하는 그쪽 관련된 내부 통제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케이스를 1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박스에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앞으로 이런 목차에 근거해서 설명할 거다라고 목차인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만 더.
그 사이 중간에 써 있는 거 한번 내줘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탑픽 16번은 케이스라고 그랬죠.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오지 않을 거다? AU가 없을 거다. 아까 그랬잖아. 근데 AU가 완전히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그럼 가운데 네 가지 뭘까? 우리가 배우는 케이스 중에서 AU가 언급되는 내용이 거기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그건 기억해야 돼. 왜?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검색하면 뭔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첫 번째 보세요. confirmation. 두 번째, inventory. 세 번째가 investment and derivative. 몇 가지? 세 개. AU 번호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요 세 가지 관련된 뭔가 이 시뮬레이션 문제 나왔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잠깐 나와보세요.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여러분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감사 기준의 데이터베이스를 줘야지만 우리가 가서 키워드 쳐서 검색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근데 그 섹션 가서 리서치 섹션 가보시면은 키워드 치면 막 나와 감사 기준이.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 때 내가 감사 기준이 아리까리해. 그럼 리서치 탭에 가서 그 검색하면 뜬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모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로 따지면 탭이 3개가 있는 거 이렇게 만약에 푸는데 이쪽이 리서치 탭이야. 그럼 리서치 탭 가면 여러분들 뭐다 뭐 물어보겠지. 그럼 거기 검색 엔진 창이 있다고. 그럼 거기 키워드 치면 나온다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딴 탭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거기 가는 거야. 쓰라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게 돼요. 내가 실제 케이스로 줄게. 여러분 몇 개 나온다고 지금? 3개. 내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자면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에요. 수험서지. 수험 목적에 맞게 쓴 거라고 했잖아 이게. 뭐가 시험에 나온 적이 과거에 있었냐면 4년 전쯤에 그게 한 3년 연속 나왔었다. 맨 마지막에 더리브티브 있죠 이거. 이 더리브티브는 리뷰 때 내가 할 건데 참고로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리뷰 때 할 게 넘기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컴플레인 했대. 왜 리뷰 다 돌리냐? 응? 정규 강의 때 해야지. 왜 리뷰 돌리냐? 왜? 책 있으면 해라. 라고 한 2분이 오셨대요. 나한테 왔으면 내가 불꽃 싸다고 때렸을 텐데 한 거는 다 아니? 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당연히 리뷰 때 가면 한다는 내용은 지금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파생상품을 강의하는데 파생상품의 회계치를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뒤로 미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게을러서 미루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럼 내가 20년 동안 강의 못했겠지. 기본적 더리버티브 같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못해요. 파생상품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배우냐면 non-for-profit accounting 하면 거기 가서 배우거든. 김영쌤이 강의할 때. 그때가 들으시고 난 다음에 리뷰 때 들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게. 자, 본론 갈게요. 더리버티브 관련해서 우리 오디팅 1에 우리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IR, CR, DR 여러분들 상황 주고 IR increase, CR decrease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한 번은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 유형처럼 나왔는데 10개 보기에 나왔는데 10개가 전부 다 파생상품 관련된 IR, CR, DR 문제가 나온 거예요. 파생상품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파생상품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거든 거래가. 회계를 좀 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읽었을 때. 우리가 풀었던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막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지? Investment Derivative는 AU가 있다니까요. 그럼 Research 탭이 따로 있었어. 지금 내가 말한 문제는 별도의 탭에 있었고. 근데 이게 생각난 사람은 Research 탭에 간 거야. 가서 뭘 친 거지? 키워드로 Derivative 떼버린 거야. 그럼 AU가 뭐가 떴겠죠, 여러분들? 나도 번호 기억 못해. AU 몇 번? 501번이 뜨는 거야.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시험 문제 10개의 문장이 AU에 그대로 다 있었어. 그래서 이게 IR, CR, DR인지가 다 나와 있었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이게. 그게 된다니까? 그 다음 우리 오디팅원에서 배웠던 인게이지먼트 레터 그게 블랭크 넣기 나온 적 있어. 블랭크 넣기가 나온 적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블랭크 넣기 나오는데 애들이 이거 안 해왔는데 멀티로만 대비했는데 이런 바보같이 어디 가? 물론 인게이지먼트 레터는 우리 박스 외웠잖아 그죠? 아니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 외우라고 했던 것만 알아도 문제는 거의 풀려. 왜냐하면 타이핑 치는 게 아니고 블랭크를 클릭하면 보기가 뜬다고. 한 4-5개가 보면 대강 무슨 문장 들어갈지 감이 와. 박스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면. 그런데도 뭐가 됐다? 리서치가 된다고. 리서치 가서 인게이지를 치면 나와! 그럼 가서 그냥 집어넣는 거지 이게. 요령이 있어 요령이. 그것 때문에 쏘는 거지 이게. 요 3개는 문제를 풀 때 뭐가 있으면 시뮬레이션 문제 나왔을 때 멀티는 리서치 안 돼? 안 돼? 멀티는 리서치 안 돼? 멀티까지 도둑놈 심보가 다 있어. 멀티는 안 되고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는 리서치가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 탑픽 16번에서 요 3개 테마는 풀다 아리까리하다 검색하셔야 돼. 그럼 거기 감사 기준이 나오니까 참조할 수 있게 여러분들 뭐다 돼 있다는 건데 요즘 문제 약간 트렌드는 아쉬운 게 검색을 해도 풀리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 아까 내가 말했던 문제는 공교롭게 잘 풀리는 문제 내가 예를 들어준 건데 요즘 문제는 DRS 문제라고 해가지고 좀 이 검색을 해도 좀 고민을 해야 풀리는 문제 형태를 많이 주지. 검색에서 다 나오는 것들을
줘버리면 걔들도 문제 내는 실익이 없잖아요. 아마 자기들도 처음에 실수했나 봐.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니까 우리가 삽질했네? 하면서 요즘은 그 찾아도 문제가 바로 안 풀리는 그런 좀 생각하는 문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돌고 돌거든요. 문제은행식이라 데이터베이스야 이게. 트렌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책 쓸 때 이거를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딱 까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백커 책은 여러분들 뭐다 최근 것만 써놓은 거지만 나는 모든 걸 누적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백커에는 없는데 내 책에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안 나와 한동안.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갑자기 십몇 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3년 처음 나와가지. 내 책에 있었다? 왜? 그게 한 10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돌고 돈다고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돌고 도는 문제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렇게 쉽게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세 가지 테마는 뭐가 나온다고요? AU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됐죠? 번호는 기억하지 말고 토픽만 기억해요. 해당 토픽 강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Confirmation, Inventory, Investment, Derivative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그 왼쪽 밑에는 목차니까 그 목차에 맞춰서 오늘 오른쪽 먼저 1번부터 가죠. 자, 봐봐요. 오늘은 여러분들 요 플로우를 나한테 배우는 건데, 요 플로우를. 오늘은 여기를 배울 거예요. 다음에는 요거 배울 거고. 그 뭐 배우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매출 계정 담당자인데, 이 매출 쪽에 IR과 CR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뭐는 여러분들 보통 이 AR 쪽은 높다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IR은 기본 주장들이 다 리스크가 높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응? 그럼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어떻게 심었나 이제 우리 뭘 봐야 돼? CR을 파악해야 되지. 그럼 CR을 파악할 때 우리 배운 대로 가보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 테스트부터 하셔야 돼? 이해부터 하셔야 돼? 이해부터 해야 되겠지. 그럼 내부 통제를 이해한다 하면서 우리 배웠던 게 내부 통제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을 이해해서 그 회사 내부 통제, 세퍼레이션, 오서라이제이션, 다큐멘테이션 등등등이 잘 돼 있나를 보는 게 기본적인 이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하는 1단계였는데 그게 매출 쪽은 어떻게 그러면 디자인이 돼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 디자인인지에 대한 예가 오른쪽에 나오는 건데요. 잠깐만 봐요. 그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까지만 설명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AR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할 때 다시 그 매출 쪽의 내부 통제를 몇 개로 나눠서 파악하냐면 트랜잭션별로 나눠서 파악을 한다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AR 세일즈 담당하는 사람은 AR 세일즈가 재무제표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거래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AR이 발생하는 플로우가 있겠죠. 물건을 shipping하면서 우리 매출이 일어나는 플로우. 그러면 대비 쪽에 뭐가 들어가겠죠? AR, 퀘리 쪽에 세일즈. 이게 가장 메인 거래일 거라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을까? 정상적인 플로우라면 이제 AR이 돈이 들어오겠지. 그럼 이제 캐시가 들어오면서 AR이 줄어드는 분계가 회계팀에 들어갈 때 어떤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지. 대충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AR 세일즈 담당자는 이 계정 과목이 어떻게 증감이 될까? 어떤 거래로 증감이 될까? 그럼 그런 거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요거 보는 게 내부 통제 기본 컨셉이니까. 그럼 가장 메인이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캐시가 그 다음에 회수되는 플로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AR이 줄었는데 정상적 플로우는 돈이 들어와야 돼. 근데 돈이 안 들어오고 AR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지. 대표적인 뭘까? 대손, 라이트오프겠죠. 아니면 리턴, 반품 이런 것들. 그래서 대손 처리가 되거나 또는 반품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배웠던 반품 말고 뭐도 있을까? 디스카운트, 얼라우언스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매출 쪽 움직이는 가장 메인 거래거든. 그럼 회계팀에서 이 전표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뭔가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를 CPN에 가서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돼 있나 보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코소가 말하는 프레임워크에서 말하는 세퍼레이션은 돼 있는지, 문서화는 잘 돼 있는지, 승인 절차는 단계별로 돼 있는지, 그리고 수시로 뭐다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뭔가 횡령 가능성 있는 자산과 어떤 기록들을 잘 피지컬리 컨트롤하고 있는지 이걸 봐서 이 회사 내부 통제는 괜찮구나 아니구나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말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박스 지금 세 가지 내가 언급한 거 보이세요? 쉬워 보이죠? 이것도 기출문제다.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었냐면 물건을 커스텀한테 shipping하는 내부 통제를 파악한 사람이 또 파악해야 되는 트랜잭션 플로우가 뭐냐가 시험에 나왔었다고. 그때 답이 뭐냐면 캐시가 컬렉션 되는 플로우도 같이 봐야 된다. 이게 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우면 안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 아니 물건 shipping하는 쪽에 내부 통제 본 사람은 결국 매출 쪽으로 본다는 거니까 당연히 현금이 어떻게 회수되는지도 봐야 되겠지.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백커의 문제 있을 텐데 요 세 가지 플로우인데 1번은 무슨 플로우에 대한 내부 통제 설명이 나오죠? 물건이 발생하는 플로우. 그죠?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고 조금 넘겨볼까? 9페이지는 이번에 뭐가 보이세요? 캐시가 이제 컬렉션 되는 플로우가 있겠지. 보이세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나 보세요.
라이트오프나 세일즈 리턴 플로우가 보이는데 내가 지금 넘겨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세 가지 플로우별로 내부 통제가 어떻게 돼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보니까 넘기는 과정에서 느꼈어야 될 게 글로 막 돼 있는 게 있고 중간에 그림이 나와 플로우 차트가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질문지라는 것도 있었어. 퀘스천이에요. 박스 위에 질문이. 보이세요?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이거 우리? 언제 배웠더라? 막 맴돌아. 아,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듣지? 내부 통제에 우리 리스크 파악하고 나면 문서화를 해야 되지. 다큐멘테이션. 기억나요? 다큐멘테이션 할 때 우리가 내부 통제랑 관련해서 문서할 내용이 내가 내부 통제 이해한 내용은 우리가 문서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가서 내가 내부 통제 파악한 것은 조서에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때 그 understanding 한 걸 문서화하는 것은 게스트 꼭 하라고 돼 있었지. 그때 문서화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에 몇 가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지. 플로우 차트법, 너레이션법, 질문지법, 장단점 배웠잖아. 다만 세 가지 방법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세 가지 방법 말고도 나머지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지금 여기 뭐 써놓은 거냐면 질문지, 플로우 차트, 너레이션 방법으로 각각 플로우를 세 가지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 이게요. 그럼 결국 반대로 말하면 CPA들이 가서 내가 매출 쪽 내부 통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해한 것을 지금 우리 교재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뭐다 문서시켜 놓을 수도 있고 말로 쭉 써놓을 수도 있는 거고 질문지 들고 가서 물어본 다음에 yes, no로 답변 받은 다음에 문서시킬 수도 있고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 그게 지금 그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 이게. 아셨죠? 좀 쉬었다 이제 할게요.